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워서 그러신지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전유성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역자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작은 부분까지 끝까지 찾아서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지켜지고 상식과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세상이 오지 않도록 단죄하고 민주주의가 자유가 거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참 오랜만에 이 기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들이 가지는 패기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한 열망 또 내지는 대한민국을 정말 깨끗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의사당 1번 출구가 정말 후끈후끈하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과 박지용 기자 함께 한 주간의 민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 제대로 봉합된 거 맞냐? 누가 이겼냐? 내일이 총선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흥미진진한 이런 여론들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따가 한번 같이들 얘기 나눠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진아 기자님은 왕자 어린님이 엄청 응원하세요. 다른 기자가 나온다 그래도 이진아 기자 반가워요 그러고 이진아 기자 나오면 이진아 기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응원한다 그러고 뭐 아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모르는 분입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2시간 넘게 오찬 회동을 했다. 둘이 여전히 굳건한 동맹을 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나온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자, 오찬 회동이 사실은 생각보다 근데 저는 조금 어색해 보였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낮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천시장 방문 후 엿새 만인데요. 오찬에 이어 차담까지 2시간 37분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민생 얘기만 했다고 선을 그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1분 30초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후 이어진 서면 브리핑에서도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안 하고 둘이서 민생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사진 하나 좀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 방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막 전망 좋은 거기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보여줬던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대통령 된 지 꽤 됐는데 그리고 그
그쪽으로 대통령실 옮긴 지 꽤 됐는데 그 방을 처음 가봤을까요? 둘이 그렇게 친한데? 글쎄요.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은 처음이지? 자, 여기 한번 볼래? 여기 어때? 이게 뭔가 좀 느낌적 느낌이 탁 왔다. 이런 얘기죠. 니베르님, 한가하게 월요일날 2시간 40분이나 점심을 먹는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할 일이 밥만 먹겠습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현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나 특검법 관련 얘기는 없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민생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큰 공감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진 이제 출입기자 대상의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기자들이 명품백 관련 수사나 사과나 수사 논의는 없었나,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는 안 하나, 이후 공천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전했고요. 윤 원내대표도 여야 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밝히면서 계속 민생 얘기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민생 얘기뿐이었을까?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뭐 두 분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노심초사 계속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색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윤한 갈등 2차전으로 공천 갈등 조짐이 엄청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제 오찬 회동을 앞두고 한 위원장이 한 말도 조금 눈여겨볼 점이었는데요. 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 오찬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도 묻자 한 위원장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7시쯤 동아일보에서 공천 관련한 내용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제목은 친윤은 영남행, 비유는 험지행. 여당도 공천 갈등 조짐이란 제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민주당 현역과 대결을 선언한 비윤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채운다고 했는데요.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곳으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9개 지역구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반면 여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은 검사 출신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접수 첫날에 네.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유는 험지라는 말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대통령실이 공천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용산밭 낙하산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과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분들 지금 부산 쪽에 벌써 뭐 엄청나게 많이 간다. 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리한 곳은 다 깃발 꽂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을 서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그쪽 라인에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분들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공천에서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는 윤 대통령의 힘과 이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유사하게 테러를 당했는데 언론에서 대응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경찰 폴리스라인 치고 과학수사하는 그 모습도 완전히 다르더라. 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죠.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서 목숨이 그 위험한 순간이었다. 살인 미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도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서 좀 네.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일 동안 경찰이 김 씨를 두고 왜곡된 정치 신념에 매몰된 범행으로 규정하면서요. 공범은 없다라고 했고 또 당적과 변명문 이런 것들을 피의 사실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보안 수사를 통해 사건을 본 검찰도 똑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의 결심을 도운 방조범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방조범으로 지목된 A 씨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가 된 이분은 이제 또 성인이고 처음에 언론에서 노인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60대 건장한 남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은 지난 25일에 공격을 중학생에게 당했죠. 그래서 주거지, 어제 중학생 B군의 주거지도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B군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으로 한 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B군은 경찰의 응급 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응급 입원은 정치 질환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서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제 B군은 응급 입원 기간이 모두 완료돼서 경찰은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요. B군의 부모도 보호 입원 전환을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후 해당 병원을 찾아가 B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은 성인이고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6번이나 이재명 대표를 노렸다는 게 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변명문이라고 하는 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실패하면 혹은 성공하면 각각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보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진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 만 14세인 이 중학생은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되면서 그렇죠? 어제 정신병원 입원 얘기도 나왔었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미성년자로서 이렇게 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방식이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매우 편파적으로 지금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이제 지적했었습니다만은 피습, 테러 이렇게 단어 쓰는 것부터가 좀 달랐었었죠. 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때는 피습이란 단어와 함께 피습범, 그러니까 피의자를 그때 당시에 피습범, 습격범이라는 네. 사실 없는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피습했을 당시에는 테러란 단어가 보수 언론에서 앞다투어 쓰면서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좀 달랐는데요. 또 두 사람은 피를 흘렸고 이 대표는 칼로, 배 의원은 돌로 각각 공격을 받아서 열상이 아닌 자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상은 찢어진 부위가 살이 찢어진 상처를 일컫는 건데요. 이 대표 사건 때는 열상이라고 표현돼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이 부분은 이 대표 사건 당시에 총리실에서 보낸 그 자료에 따르면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다 보니까 일부 실수 혹은 이거를 좀 잘 모르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중학생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에 대해서 테러라는 단어를 막 쓰면서 엄청나게 상황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우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 테러 대책반 얘기였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한 방식도 매우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는 막 물걸레로 경찰이 피 같은 거를 다 닦아내버렸어요. 네. 말이 안 되는 행위였는데 오히려 이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이 테러 사건 때에는 폴리스 라인 치고 정말 과학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도 문제가 됐었죠. 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경찰은 피가 흘렸던 곳에 물 청소를 했는데 이 시기가 또 이 대표가 사건 직후에 구급차를 타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경찰이 물청소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좀 수사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배현진 의원 사건 때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수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크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 더 웃긴 거는 그거예요. 그 이 대표의 그 피가 묻은 그 특히 이제 목비를 다쳤기 네. 때문에 옷깃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그 셔츠 증거물품으로 당연히 보관돼야 되는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폐기물로?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그걸 찾았죠. 네. 이게 사실 그 셔츠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1mm 차이로 사망을 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1mm 차이로. 야,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그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상공개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보도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을 네. 살펴보면 이재명 지지 모임을 갔다기보다는 커뮤니티의 일종의 밈처럼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인증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진을 올린 거를 좀 보면요. 이제 커뮤니티 사진이라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그 한켠에서 정말 그 구석에서 그 사진을 찍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가져온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의 장사를 계속하면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모든 정치적 테러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을 다른 당이라고 해서 수사에 대한 미온적인 것들을 이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네 편 내 편 하면서 뭔가 갈라치게 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대목을 좀 짚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부지런한 새는 피곤해 님이 이러시네요. 이재명 대표 헬기 타고 서울 왔다고 그 난리를 치던 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따끔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배현진 의원은 송파를 무시하나 본인 지역구인데 왜 청담동 가서 업무 시간에 머리를 하시지? 그때 미장원 아마 가셨다가 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음모론 장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를 갖는 건 매우 훌륭하지만 그래서 뭐 교훈을 어떻게 얻으라는 건지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건지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전인수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대략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이죠.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다고 하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하나를 열심히 살아온다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삼 순백 1+1 그리고 이벤트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은 산삼 순백 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드셔보시고 몸에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좀 삶에 긍정적으로 대하고 싶은 태도가 느껴지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석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두 분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인데요. 갑자기 뉴스 어제 나왔는데 MBC 라디오 진행하시는 신장식 뉴스와 이렇게 하시죠. 2월 8일까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사님? 당연히 되게 당황한 상황이고 같이 나오는 그 임경빈 평론가님도 어제 당일날 거기서 바로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방심위에서 계속 압박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KBS에서 뭐 라디오에 고정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미디어국인가에서 매주 그 보고서 같은 걸 냈었어요. 저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뭐 편향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계속 압박을 했었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방심위에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심지어 제재의 93%가 정권보도 비판한 걸 찍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견디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싸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MBC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또 그걸 제가 무턱대고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날에 뭐 하냐? 설날에 할 일이 없다. 그래 나와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휴일날 2월 9일날 나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나 2월 8일까지만 해. 뭐라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갑자기 깜짝 놀랐고 야 MBC 너마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신희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신장식 그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가 뭐 청취율도 제일 잘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뭐 권력과 맞서는 저는 뭐 순기능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또 편향성 시비가 또 끊이지도 그렇죠. 않았는데요. 네. 저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본연의 역할,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뭐 저도 사실 패널로서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제 전에 소속돼 있던 정당이지만은 저한테도 미디어국이 비판 성명을 맞아요. 내거든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그 정당의 그런 방송에 대한 압력 이것도 우리는 당연히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신장식 변호사의 그 하차를 놓고서는 저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진행자들은 그러니까 패널은 저는 뭐 발언에 규제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자들은 그래도 편향성 논란을 늘 고민하고 조심하면서 네. 방송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저 그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MBC가 가지고 있는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가 한마디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또 낳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희규 변호사님 말처럼 진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공정해야 된다. 편파성 시비가 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 다 공감하고 다만 지금 현 정부의 그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여러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자유시장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 가치 저 인정합니다. 존중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어준 총수라든지 신장식 변호사 압도적으로 청취율 1위한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들의 논리대로면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본인들의 중요한 가치라고 네, 얘기를 원래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막 개입을 하고 은행에도 막 개입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왜 그렇게 욕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황 기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키워준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부가 저는 좀 오바해서 저는 대처한 것이 이 논란의 가장 큰 또 본질적인 원인이다, 저기 생각합니다. 사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TBS 이름도 잘 모르고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을 때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키웠어요. 물론 편파 성향이 본인의 이제 성향 같은 것 때문에 좀 많이 드러나고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비판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비판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몇 년 내내 계속해서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청취율 1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방송을 좋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너가 오래지 편파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 이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뭐 방송에서 진행하시던 분들이 지금 여야 선수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뭐 어제도 신동욱 앵커 또 들어가던데, 이런 게 참 방송의 신뢰성을, 이거 여야를 네, 떠나서 무너뜨리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평론가들 중에서 정치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미리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된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패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를 감독하는 언론의 역할, 그렇다면 평론가들도 정치를 안 하겠다 선언했으면은 그냥 공정하게 본인이 평론을 하면 되는데, 또 평론가의 탈을 쓰고서 또 정치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의 좀 신뢰를 자꾸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또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좀 분리해서 제대로 본인의 사명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네가 무슨 언론인이냐 이런 비난도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장식 변호사도 TBS 있다가 MBC 가서 MBC 청취율 압도적 1위를 또 만들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동시간대, 물론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이 없긴 했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또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누가 신장식 변호사의 뒤를 이어서 방송을 진행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기사도 한번 짚어보죠. 미국의 한 심리학자, 심리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 이러면서 한국 여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한 열흘 전 정도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60만 조회수를 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되게 우울한 나라다. 한국전쟁 이후에 빠른 발전을 위해서 교육체계가 많이 희생되어 있고, 특히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유교문화가 문제다.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고립하고 은둔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 미국 작가라고 하셨는데 뭐 진단에 동의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뭐 우울증, 예를 들면 높은 자살률로도 지금 오명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결국에는 희망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절망만 가득한 사회라는 것이 뭐 특정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좀 팽배해져 있는 분위기인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원인이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표적인 걸 꼽자면은 뭐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돼서 많은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 중심의 사고가 팽배하고, 과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경시하면서 어떤 그 특정한 대상들의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 그 존재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거에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좀 약하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울해져 갈 수밖에 없고 희망은 더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조금은 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좀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으로서 이 우울한 대한민국 어떻게 보세요? 우울해요, 진짜? 실제로 이거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결과 위주로 판단한다. 저도 지난번 총선기획단 갔을 때 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깔보고 뭐 숫자로 평가하고 이런 거, 특히 지금도 이제 민심동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굳이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제 역할이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포지션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뺏지 못 달았잖아 라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원래 그냥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계속 조롱하고 공격하면 누군가는 못 버틴다. 전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리스펙을 계속 보내는 거고 그렇군요. 지금 고리분둔 청년이 한 54만 명 정도 된대요. 이게 이대로 방치하면은 사회적 손실 비용이 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뭐 돈이라든지 전 특히 인스타그램의 그 상대적 박탈감 이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남랑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이랑 또 연결되고 거기서 또 어떤 걸 우리가 그럼 가르쳐야 되냐 이거랑 복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조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조롱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는데 또 저 스스로는 또 자존감을 더 길러가면서 마음의 근육을 통해서 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조롱받으면 마음이 막 다져져요? 뭐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좋다가도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근육을 통해서 이겨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는 다들 이렇게 보이는 거에 많이 집착하거든요. 근데 네. 보이는 거는 다 유한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뭐 시간이라든지, 뭐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맞아요. 마음의 병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 가질 때가 됐다. 저 이 생각이 꼭 듭니다. 자, 미국 유명 심리 연구자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혹은 만든 영상인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각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더라. 특히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더라. 끊임없이 한국인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상당히 놀랐다. 이게 오히려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빠른 회복 탄력성은 또 좋은 거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그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글쎄 여기 한국의 뭐 좋은 점을 또 우리가 유지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저 그 말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어령 박사님이 그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돼야 저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넘버원이 아니라 네, 올리원. 그러니까 그 사람. 올리원이다. 각자 그 자신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그걸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점수에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이탈하는 사람들은 다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결국 이게 또 교육 문화 다 얽힌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개혁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 봅니다. 그게 개혁이죠. 그래요.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또 다 잘나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네요. 신인기 변호사 서울대 나왔죠? 저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네, 하는 말이야. 서울대 안 나온 사람 맞습니다.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나온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그런 곳에 막 젖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옳지 않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얘기를. 최근 있었던 정치 이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매우 수면 위에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처럼 보였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함께 했어요. 그 서천에서 눈발 날리는 그 현장에서 대통령을 15분 동안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리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그로부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둘이서 어색하게 밥 먹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어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때요? 이 두 사람 속으로 다 서로 좀 마음이 동상이몽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사진 연출도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올드해, 진짜. 이게 제가 마치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보신 분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세 전환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이수정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결국 지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놓고 해보면 퍼즐이 다 맞춰진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2시간 40분이나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핵심은 아무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입 좀 다물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럼 끝까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그 보통 여행 갈 때도 뭐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누구와 함께 그렇죠. 가느냐고요. 누가 중요하죠. 또 밥 먹는 것도 뭘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저 식사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밥이 쑥덕쑥덕 넘어갔을 수 있지만은 또 누군가는 밥알이 목에 걸리는 그러니까. 것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저 식사하는 장면이 본질은 아니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당정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한동훈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쭉 오랜 시간 그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정치권으로 이동해 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들의 중론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뭐 2시간 37분,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시간에, 길이에 또 집착하지만은 저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분이 1박 2일 어디 우정 쌓기 여행을 갔다 왔다 한들 그게 무슨 뭐 관계의 본질적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것은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에 불과한 연출 아니냐, 저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저런 연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둘 간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더 사실은 이제 위험한 불씨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친윤에 의해서 친한 세력들이 지금 거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눈치 싸움 벌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게다가 여당 출마자들이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할지 한동훈하고 친하다고 할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본인 사진만 걸고 색도 막 하얀색으로 하고 현수막을 네. 뭐 그렇게 거는 분도 있고, 뭐 장예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걸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좀 초점 맞추는가 이걸 좀 알 수 있고, 그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팬카페도 저도 봤어요. 쭉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좀 양보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물론 그 지지층만 보고 가서는 안 되죠. 네. 하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만약에 여당에서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마케팅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 사진만 거는 게 맞다 보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걸 네.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네. 일단 줄을 쓰겠다. 굳이 하자면 어떻게 보세요? 저 같으면은 출마를 안 하죠. 지금 같은 어. 상황에서는 불출마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 앞에 마땅한 도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국정 운영을 잘못해 왔어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공천을 받는 데에는 당연히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영향력이 있죠. 근데 문제는 공천만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국 당선이 목표인데, 그렇죠. 당선을 놓고 보면 지금 당선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인사권이 있고 뭐 10,000개의 자리를 임명한다고 하잖아요. 뭐 10,000개가 다 아니더라도 요직들만 쳐도 지금 이분들 다 낙선이 유력한데, 낙선하면은 그동안 그 다음 자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네.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리는 못 받더라도 혹시라도 더 수사적인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에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심정적으로 많이 마음들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냥 자기 사진만 걸든지 누구 편도 아니라는 기계적 중립, 그런 태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요, 어제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에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선해서 이제 비대위원 출범했잖아요. 출범 직후에 여당 지지도가 38.1%였대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근데 어제인가 나온 결과는 36.6%로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은 0.6%포인트 정도 좀 하락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인기는 올렸을지 몰라도 당 전체적으로나 보나 대통령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또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정치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그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도,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금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 받으면 뭐 하느냐. 나가서 어차피 지금 떨어질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까지는 힘이 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형진 님이 신인기 변호사는 예전에 국민의힘당 소속에 있을 때 소속당의 잘못된 점을 쓴소리로 잘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 젊은이들은 달콤한 사탕 발음이나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다고 밝혔고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거다.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 같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고발하는 게 마땅하고요. 민주당이 안 하면 저라도 나가서 이거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당무 개입. 저는 이제 뭐 당무 장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거의 당무 장악이 끝난 거죠. 어떻게 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가서 사퇴하라는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까지 다 추가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관섭 실장도 다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가 있고 그때 당시 담당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법리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법 앞에 저는 만인이 평등하다. 저렇게 봅니다. 네, 황희도 이사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문제가 되니까 또 갑자기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 논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이거는 그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되게 누가 봐도 물타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논두렁식 얘기까지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끌어오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곽상원 그 변호사님도 그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 네. 참고로 그 논두렁식의 가짜 뉴스고요. 그 지금 김정숙 여사님 관련해서도 지금 본인들이 결국 궁색해지니까 저런 식으로 물타기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써먹은 거면 차라리 사람들이 헷갈릴 수라도 있는데 네, 네. 이거 맨날 써먹었잖아요. 민주당 탓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약발도 안 먹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김건희 씨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샤넬 자켓이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의문스러운 게 디올백이라고 하는 그 명품백 사건은 그 명품백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명품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사유화내지는 그 명품백이 뇌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같은 명품만 공통점이 있으면은 뭐 다 그냥 꼬투리를 잡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반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고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다음 달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희숙, 김경률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공천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가서 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천에서 본인이 꽂는 사람들 좀 꽂아주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이런 게 효과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구도를 세게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또 86 청산론을 들고 나오는데 저도 당연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 기득권, 운동권 기득권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감정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근데 저분들을 제대로 정치적 심판을 해서 책임을 물리려면 국민의힘이 잘해야죠. 잘하고 좋은 사람을 공천하면은 운동권 기득권들이 뭐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마포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더 우세한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고 보고 누구 청산하자라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은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다. 이 말씀으로 가름하고 그래요? 싶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친명, 친문 갈등 얘기 나오고 어제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서로 누구 책임이냐, 윤 대통령을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온 사람은 문 대통령 책임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또 좀 세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친문을 향한 또 사람들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또 등에 업고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게 조금 달리 움직이면서 좀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 그 차원에서는 친문 친명 구도로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근데 내가 뭘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 왜 정치하겠다를 어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럼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졌나? 네. 누군가 좀 전부 다 책임진 건 불가능하죠, 사실. 다만 상징적인 사람들 중에서 좀 네. 책임을 져야 된다 보는데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선거에 나온다고 심지어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고 하니까 임종석 임종석 실장. 예. 그 경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왜 여기를 좀 지키는 입장으로 갔었냐면 왜 옹호를 하는 입장으로 갔냐면
그때 당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떤 식으로 대응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에 있고 그 아래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네, 네.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지금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이란 인물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다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본인들도 행동 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판단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내가 오히려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나가야 되는 게 제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이라 보는데 오히려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키웠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용하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공천과 연결시켜가지고 좀 노정이 되면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로 갈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지금 하위 20% 성적 받은 현역 의원들 공천 탈락되면서 또 시끌시끌해지고 또 뭐 탈당하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해서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네. 자, 민주당 얘기뿐만 아니라 이 개혁미래당, 즉 이낙연 전 대표랑 민주당 탈당 세력들이 연합했습니다.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당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왜 우리 이름 갖다 쓰냐 지금 화가 좀 났습니다. 무임 숫자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하고 양양자 신당이 합쳐져서 나오는 그 당하고 빅텐트하고 이런 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지대가 정치 공학으로 흘러가면서 완전히 지금 국민들의 그 신뢰와 기대와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초반에 탈당하자마자 보수진보 뛰어넘어서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저 민주당 탈당파들도 이제 개혁 미래당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명에 대해서 개혁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 불쾌한 건데 뭐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도 개혁보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의 원조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용해인 의원까지 만약에 또 참전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운임을 내야 되는 것인지도 굉장한 의문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어제 양양자 의원하고 합당을 하면서 또 개혁신당 이름을 한국의 희망으로 바꾼다고 아예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당명을 가지고 싸울 일이었는가 이제 이런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분들이 내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 선전 그리고 어떠한 대중들에 대한 마케팅 이런 쪽으로만 지금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면 내용이 없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자꾸 내세우는데 자꾸 갈라치기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계속 나옵니다. 노인 무임수재 폐지 공약,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성 공무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 뭐 이런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식 정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늘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위 이제 펜코라는 사이트에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한테 열심히 어필한 거 오케이, 저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혁을 한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양당을 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개혁을 하겠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육이 지금 하는 게 옛날에 그 펜코 보면서 계속 그쪽에다가 어필하고 그걸로 이제 갈라치기 하고 이 방식을 썼었거든요. 네. 전 결국에는 이 한계가 뚜렷한 시점인데 여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한다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니까 간다. 이거 막차 탄 겁니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사실 조금 올드하게 계속해서 남녀 갈라치기 이슈, 그 다음에 노인과 젊은 세대들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마치 틀딱 이미지를 자꾸 덧붙이려는 것 같은 거. 근데 저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세상은 담론으로 바꾸는 거지 강론으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담론이 없고 강론만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는 의도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세분화해서 가르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뭐 교정, 경찰, 뭐 소방 이런 공무원들만 또 나눠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정책을 던진 거고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노인에 대해서 복지 확대로 나아가서 개선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관심을 끌기 위하니까 무임승차 폐지를 던져놓고 아 다음 내용은 여기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에는 그럼 거기도 수도권 노인들과 비수도권 노인이 또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갈라치기다라고 비판을 하면은 또 이게 논쟁만 정쟁만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필을 하는 입장으로 좀 가고 있는 상당히 좀 세분화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매우 한계를 본인도 스스로 느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윤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도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쇼미더민심 확인하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 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여러분들 소비자 선호도 1위인 쌀이 있습니다. 강화 교동 햇풍 맞은 고시가리 통통쌀인데요.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이 됐고요. 상등급 쌀입니다.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모두 좋습니다. 통통하게 살찐 통통쌀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죠.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도 아주 좋고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맛도 좋고 이게 씹는 촉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포만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충만감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또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에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즘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승영 뉴스타트 본부장 그리고 박지용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탄압받고 있는 정치부 기자 박지용님. 네. 오히려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세용지마가 될 수 있고 또 뉴스마토가 정론지로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본부장님은 이제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십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저희는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권력이 있고 자본 권력이 있고 이에 대한 감시,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타협하지 않고 그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뉴스토마토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들을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되게 중립적인 매체예요. 제가 예전에 대한변협에서 대변인 할 때부터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봐왔던 매체인데 중립적인 매체인데 자꾸 매체를 한쪽으로 모으네요, 보니까. 요즘은 옳은 말을 하면 한쪽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중립적으로 정확한 눈을 가지고 편견 없이 보도를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뉴스마트 종사자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오늘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한번 확인해봤죠. 네.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 공감한다라고 네. 답한 분들이 57.6%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더 공감한다가 27.3%, 잘 모르겠다가 1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하고 네. 어쨌든 부적절한 면이 있으니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 입장하고 둘 중에 어떤 것도 맞냐 이런 그렇죠. 거였네요. 그거를 여쭤봤죠.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지.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핵심적으로 그 보수 지지세가 강한 연령, 성별 지역에서 특히 한 위원장의 입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그 보수 입장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도
이제 한 위원장의 입장에 더 많은 공감을 했고 특히 이번 총선의 승부처라고 꼽힌 수도권에서도 네. 60% 가까이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 공감을 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한 위원장의 입장에 60% 가까이가 이제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중도층의 의견이 사실 항상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향방을 가르는 부분이 되니까. 네, 이게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은.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간접적으로나마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좀 들어준 거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톤을 보면 좀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몰카 공작이다라고 지금 요즘 국민의힘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그 몰카 공작 피해자 코스프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변해요. 그러다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퇴 요구 그 사퇴가 있고 나서는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거듭된 질문을 이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답변이.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좀 바뀝니다. 네, 톤이 미묘하게. 다운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는 거예요, 이제. 몸조심을 좀 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혼나서 그런가요? 혼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오찬 회동도 있었는데 네. 157분 가량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오찬 회동에서도 김건희 명품백 그 논란 관련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재차 이제 그런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2시간 37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심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너무너무 서로 간에 껄끄럽고 불편한 얘기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래요. 뭐 김건희 여사 뭐 얘기 안 했다 칩시다. 네. 근데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해요. 이태원 특별법 오늘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안 했다고 해요. 아, 그 얘기도 안 했대요? 네, 그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뭐 논의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태원 특별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식 잃은 부모들이 오체 투지까지 했는데 엄동설안에 네. 오체 투지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 피해자인데 이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하고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부권을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0명이고 응답률은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딴 때에 비해서는 많이 응답률 자체가 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좀 말하기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서치동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관계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되고 곧바로 서둘러서 봉합하는 모습이 서천시장에서 딱 포착이 됐는데요.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프닝은 누구에게 이득이 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더니 한쪽으로 이득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 누가 승자였냐 한마디로 승자, 그거를 승자가 거죠. 물어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득을 봤다 40.3%, 두 사람 다 패자다 24.9%가 두 사람 다 패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 사람 다 승자 16.3%, 윤석열 대통령이 10.7%로 네 번째, 잘 모르겠다 7.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점수를 올린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혹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정체됐고 한 위원장만 이제 호의적 여론, 호감도가 높아가는 일종의 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스러운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저는 국민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사람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겸손 모드. 네. 점수 따는 건 참 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했다고 보는 입장들이 되게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윤 대통령이 너무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왜 오찬 직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원론적인 얘기죠. 네. 근데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야, 내가 조용해라. 승자야. 내가 승자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거지. 공천권은 나에게 있어. 뭐 이런 그런 얘기 같아. 식으로. 윤 대통령이 내가 널 왜 키워줬을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두 사람 다 패자라는 응답을 좀 많이 한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조금 민생과는 좀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또 그 두 분의 그 공천과 김건희 여사 논란에 관련해서만 이제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런 충돌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그 방향이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두 사람 다 패자라고 보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사과하고 네. 수사받고 이러면 되는 일이에요.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정작 당사자는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네. 이러고 있다. 꼴사납다. 권력 다툼하느냐 너희 둘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승자다 이런 대답도 사실은 있네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49%. 그리고 두 사람 다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승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나 봐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이하네요. 대통령을 승자로 선택한 응답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되게 낮게 중요해요. 나온 거죠.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결국 한동훈에게 권력이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한 여러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윤석열과 얼마나 차별화하느냐 뭐 이런 거에 무게를 두는 것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어제 리얼미터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배에 올라탄 이후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결론적으로 한동훈 자기 인기만 올리고 자기 몸값만 올렸지 당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합니까? 공천권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죠. 게다가 김건희 특검 제의 요구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1일에 윤한 갈등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나 나는 거절했다. 네. 이러면서 이게 상당히 당무 개입 논란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당무 개입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론에 네. 물어봤고요. 57.7%가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 28.3%가 당무 개입이 아니다. 네. 14.0%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당무 개입이다, 아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하까지 절반 이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바라봤고요. 특히 중도층 60% 이상이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당무 개입이다, 당무 개입 아니다라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무 개입이라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으로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는 쪽으로 좀 보는 네. 게 우세하긴 했습니다. 58.4%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거를? 근데 사실 이번 이 사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번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게.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을 때도 뭐 체리 따봉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일도 있었고 김기현 대표 앉힐 때도 뭐 안철수, 나경원 대통령실 갈등 때문에 뭐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는 헌법 위헌이에요.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네. 선거법도 위반이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겠다고 오늘 고발한다고 네, 하죠. 오늘 오전 중에 예. 고발한다고. 이렇게 되고 공무원 이게 정치적 중립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잘 그냥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다고. 열린 우리당이 좀 많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탄핵당했어요. 네. 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2016년에 결국 공천 개입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렇죠. 자, 내일이 총선이라면 정당별 지지율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높게 나왔나요? 44.8% 오, 나왔고요. 예. 예. 국민의힘이 38.5%, 그리고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죠. 6.5%,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이죠. 개혁미래당이라고 뭐 한다. 둘이 연합해서 하는. 네, 3.5%. 그 외 다른 정당 2.3, 무당층이 2.3, 정의당이 꼴찌랬네, 1%. 정의당 1%네요, 예. 진짜. 뭐 거의 뭐 없는 수준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민주당. 이렇게 되면 민주당 병리평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선거제? 예. 그 현재로서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3.4%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 비슷하게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랐어요, 오히려? 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을 하면서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들이 좀 결집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특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같이 제3지대 신당들이 특히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뭐 10% 위로 확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3지대 신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창당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10%가 채 안 되는 지지율을 계속 보인다면 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 선거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비례대표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모두 뭐 최근에 빅텐트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는 빅텐트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요? 사실 이준석 신당이 그 양양자 의원의 당하고 합쳐져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영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당하고 그 3인방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이분들이 이제 서로 연합해가지고 지금 당을 꾸린다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석수가 일단 현역 의원이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어떤 효과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양당의 어떤 그 체제에 좀 염증을 느낀 분들의 어떤 표심이 이준석 신당으로 거의 다 간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가 있는데 네. 또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배가가 될까? 단순히 지금 예를 들면은 이번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이 6.5 나오고 3.5 나오는데 합쳐서 10%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특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지지 세력이 원래 중도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이런 지지층이 이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 8.4% 그리고 이낙연 신당 5.3%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47.4%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29.7%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중도층에서도 봤을 때 제3지대 신당들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당들이 과연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획득해서 정치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제3자 신당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 좀 봐야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지금 대표인가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반윤의 어떤 그게 기대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점수가 올라가니까 일종의 이제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점수 올라가니까 최근에 다급했는지
그 공약들 이상한 갈라치기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급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대선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제 네.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간의 갈등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 인식을 불식시켜주면서 새롭게 뭔가 정말로 개혁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하고 이준석 그 대표의 입지하고를 겹치게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계속 반윤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힘이 이제 반감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총선이라면 이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신당의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힘하고 합당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겠다고 한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의 예전에 아픈 추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가가지고 이게 이미 이준석의 당인데 후견인이나 뭐 들러리 노릇하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어떤 역할을 주면은 하겠다. 나도. 근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껄끄럽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또 대하느냐, 그것도 일종의 정치력을,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어떤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은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팽당해서 내지는 뭐 어디서 팽당해서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 하는 의원들이 그렇다고 이준석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준석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우리한테 함부로 대한다. 내가 걔 밑에 들어가려고 이 고생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 개혁신당을 제외한 제3지 신당도 좀 우려한 점이긴 한데 이준석 신당이 나중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네, 그 이런 얘기도 이야기도 나오죠. 좀 있는. 그러니까 결국 탈당했다고 해서 또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단 아예 국민의힘에서 아예 어느 정도 버티면서 좀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어보겠다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긍정이 39.3%, 부정이 57.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뭐 매번 똑같기 때문에 더 분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요? 좀 올랐어요? 예, 아까 예. 뭐 윤한 갈등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뭐 최근에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선심성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GTX 같은 것들, 큰 것들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인천 경기 지지율이 좀 한 3%가량 올랐는데 그렇죠. 그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결국 민생이라고 하면 그냥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네. 돈, 뭐 아까 이태원 특별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민생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에 곧바로 쇼미더 영심 이어가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우리 광고 주님이시겠네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좀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고요. 010-768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 영친이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 소통을 위해서 만든 쇼미더 영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고개 숙인 한동훈의 속마음이 무엇이냐,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때 당시 서천에서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네. 두 사람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이때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되게 이게 재밌네요. 예. 예, 1위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71%.
두 번째가 어차피 뜨는 권력은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6%. 기타 2%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폴더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에게 내가 한번 접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이 많군요. 7,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기자님? 뭐 그렇게 조금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팬카페나 뭐 이런 커뮤니티를 들어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그냥 좀 봐준 거 무대를 아니냐. 점하면서 예의를 표한 거다 그렇죠. 이런 좀 뭐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맞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네, 그 로또 1님께서 만화가 지켜주는 은행 있지만 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이고, 세네요. 네, 그리고요. 유저 FQ7님께서 서열 2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점점점이라고 댓글. 왜 2위 자리를 놓고 싸운다 그러죠? 1위가 따로 있잖아요. 1위는 저쪽에 계시니까, 이거 재밌네요. 네, 그리고요. 유저 DT2님께서 숙인 고개를 조심해라. 뒤통수에 턱 맞는다. 이야, 이거는 배신할 수 있다. 뒤통수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네요. 또 마지막, 예. 유저 EJ4진님께서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봅시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면서 내가 총선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최진봉 교수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서초일밤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초일밤에서는 이런저런 이 법조인들의 시각과 상황들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서초일밤을 비롯한 이 뉴스인사 프라임 2부에 대한 모든 방송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